자, 좀 접속들을 했을까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승수 학생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승수 학생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봅시다. 아이고. 반가워요들. 자, 저 어제 한 것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철의 재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드린 교재로는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문제로는 학교 문제로는 1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카이스트 파일 문제로는 13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거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얘기를 하나 했었죠. 그렇죠. 이제 철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를 비교했을 때 왜 청동기가 먼저 왔느냐, 금속의 반응성으로 설명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 산화 상태라고 하는 또 특별한 상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게 섞여 있는 경우 평균 산화수가 이렇게 분수 산화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이제 유기물에서 그런 이제 평균 산화수 개념을 또 살펴보기도 할 건데, 뭐 어쨌건 이 철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광석.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걸 만들고 싶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곤란하다고 했죠. 어떤 측면에서? 바로 이때 온도가 1300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해낼 때 비용이 아주 비싸게 쓰게 돼요. 아주 비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냐면 그 유명한 바로 13.2 케미컬 커플링 이런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글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화학 짝짐이라고 할까? 근데 뭐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이제 뭐 화학 반응 여러 개를 엮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주냐면 1. 뭘 해볼까요? 환원제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환원제를 사용한다. 제목을 이걸로 쓰자. 코크스를 환원제로 사용한다. 자, 이 코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탄소 덩어리의 한 종류입니다. 어제도 탄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거 탄소 덩어리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흑연하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약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탄소 덩어리가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왜 혹시 이건 뭐 산업 용어긴 한데 뭐 무연탄, 갈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연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소 덩어리의 화학적 종류에 따라서 그걸 산업적으로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탄소 덩어리가 시꺼매 보여서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약간 화학적으로 성격이 약간씩 다르고, 그 중에서 코크스라고 하는 어떤 탄소 덩어리를 이 철의 재련 과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덩어리인 코크스는 우리 지구에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우리 지구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우리 지구에 억수로 많아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죠? 코크스나 저 탄소 덩어리는 우리가 석탄이라고 하는 애들은 잠시 이제 퀴즈 석탄의 형성 과정. 설명하시오.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교과서에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관련해서 우선 석탄은 누가 죽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석탄은 누가 죽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뭔 물이? 유기물 좋았어. 거기까지 좋았는데 유기물도 종류가 있잖아. 어떤 유기물? 네, 맞습니다. 바로 식물의 집단 떼죽음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한 2억 년 전인 거지. 2억 년 전에 이거는 약간 불명확하긴 한데 식물은 맞는데 식물 중에서 왜 아마 양치 식물들일 거예요. 양치 식물. 그럼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양치 식물이 고사리 뭐 이런 애들이죠. 고사리, 고비 이런 애들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고사리는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크기가 이렇게 깨켜봐 요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2억 년 전에는 이게 고사리가 이만했대요. 고사리가 이게 두께가 이만해 갖고는 고사리가 이만한 게 200m까지 200m는 좀 뻥이고 한 100m까지 이렇게 자랐다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뭐냐면은 큰 고사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집단적으로 죽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고사리건 고사리가 아니건 여기에서 이 식물의 주성분이 뭐예요? 식물의 주성분이야. 식물하면 자, 그러면 동물의 주성분은 뭐예요? 동물의 주성분. 단백질이잖아. 내 몸은 고기로 돼 있잖아. 고기. 이거 고기라고 하잖아. 고기. 고기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 그러면 식물의 주성분은 뭐라고 하냐? 그치. 또 어려운 말 많이 쓰네요. 그래요? 좋아요. 바로 봐.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쓰자면 카보하이드레이트인데 탄수화물을 이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이런 의미가 돼요. 탄이 탄소를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수화가 H2O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탄소 M개에 H2ON개 이런 화학식을 갖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분자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M하고 N은 어떤 자연수인 거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자연수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 지하의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해? 이렇게 지각 변동. 그래. 지각 변동을 통해 땅 속으로 이동한 저 탄수화물의 변성. 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과학 배웠죠? 지구과학에서 이런 말도 배웠죠. 지각 변동. 이런 말 배웠죠.
그다음에 변성이라는 말도 배웠죠. 그래서 돌멩이 중에 그냥 돌멩이 말고 변성암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식물이 이렇게 딸주공을 당해서 이렇게 지각 변동을 통해서 땅 속으로 쏙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변성이 되겠냐고요. 어? 정답! 자, 우선 첫 번째, 땅 속의 조건. 자, 땅 속의 물리적 조건은 어때요? 그렇지, 고압. 그리고 고압이다 보니 고온.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조건?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조건? 바로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 속에 흙에 눌려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기 중에서도 반응성이 있는 공기를 O2, O2. 만약에 이제 산소가 많으면 이 산소가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있는 얘네들 다 태워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땅속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얘하고의 반응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온, 고압 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그 중간중간에 그 희박한 과정 속에서 기체가 돼가지고는 쭉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얘가 땅 속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탄수화물이라고 한 녀석의 구조식이 이게 뭐냐면 분자식이 탄소의 H2O 이런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온 고압 조건에서 변성이 되면 딱 물만 똑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질량 보존 측면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뭐만 남게 돼 있어요? 탄소 덩어리들만 남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뭐 흑연이 되기도 하고 흑연 같은 탄소 덩어리 중에서는 뭐 이렇게 코쿠스라 하는 애도 있고 뭐 갈탄이라 하는 애도 있고 무연탄이라 하는 애도 있고 그게 산업 용어로는 되게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옛날에 얘네들이 천지백가리를 많았을 테니까. 천지백가리란 말 알아요? 알아요? 예. 이게 서울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부산에서 학교를 나와서 천지백가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전에 천지백가리란 말 알아요? 그래 다 아네요. 부산에 사면 다 알죠.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쭤봤어요. 내가 찹찹 얘기했어요. 찹찹. 내가 한 번은 뭔가 음료수를 이렇게 탁 잡다가 수업 시간에 아이고 잡잡하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잡잡하네. 몰라요? 몰라? 그랬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표정이 약간 굳어지면서 선생님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왜요? 내가 왜? 나 기분 좋은데?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예? 넌 기분이 안 좋은데 안 했는데? 했더니 네 참네. 이게 부산 지역어 중에 찹찹이란 말이 있어요. 아이 찹찹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lightly cold란 뜻이에요. 뭔가 차가운 음료수가 있어서 잡았더니 약간 차갑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부산 말로는 찹찹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울 사람들이 찹찹이라고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분이 안 좋냐고 나는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약간 지역어마다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어쨌건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럼 이 코쿠스는 아주 지구에 많으니까 아주 싸겠죠. 그럼 이제 얘를 가져다가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Fe2O3 솔리드를 누구랑 탄소 덩어리랑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짜잔 철이 재련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하고 반응식을 이제 완성을 시키려면 화학용으로 개수를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바로
여기는 산소가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을 해주면 산소의 질량 공정이 맞을 거고요. 탄소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된다? 양쪽의 화학량들이 다 맞게 되겠네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쿠스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 철광석이랑 반응을 시켜주면 이렇게 철이 재련되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온도가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어쨌건 철을 재련해 얻는 건데 그냥 생차로 했다가는 온도가 1300도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1300도가 몇 도로 떨어지게 되냐면 900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900도도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우리 일상적 경험으로는 높은 온도긴 하지만 이 온도를 올릴 때 쓰는 비용보다 이 아웃풋의 매출이 더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 온도면은 이게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뭐 하기 때문에 얘가 완전 싸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뭐냐면 타산성이 맞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대량의 어떤 화학산업, 이게 뭐냐면 재련산업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래 원하는 반응 말고 거기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이용해서 원하는 반응의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한다? 케미컬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두 번째 이게 철의 재련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상태가 보면 이게 액체죠? 액체. 이게 왜 그러냐면 철의 재련 과정 속에서는 철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이게 존재하게 됩니다. 온도가 900도씨로 아주 높은 상태이고 다른 물질하고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진행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철의 재련 과정을 보여주는 왜 저기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 이쪽에 막 산업 현장 TV에서 이런 게 보면 왜 용광로에서 시뻘건 샘물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태가 액체로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다음 요 철의 재련 과정은 공기라기보다는 산소라고 합시다. 매우 희박한 조건입니다. 아주 희박한 조건입니다. 희박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희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희박해요. 아주 공기가 산소가 아주 없어요. 마치 어디처럼? 땅속처럼.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이따가 한번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 텐데 그 용광로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뭐가 별로 없다고요? 철을 재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가 별로 없다고요? 산소가 아주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넣어준 코쿠스 있죠? 코쿠스? 얘가 지금 어차피 조건은 고온 조건이잖아요. 어차피 고온 조건이라 주변의 활성화 에너지는 충분한 상태예요. 그런데 산소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하다고요? 너무 희박해. 너무 희박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요. 그럼 요놈의 탄소가 희박한 산소 속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그 유명한 짜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요 일산화탄소가 중간 생성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재밌게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코쿠스만 넣어줄 예정이었던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코쿠스만 넣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넣어도 반응이 되려나 했는데 그 용광로가 구동되는 조건이 아주 고온이긴 한데
산소가 희박한 조건이어서 넣어준 콩쿠스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반응이 진행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만들어질 때 근데 얘는 뭐지? 해서 살펴봤더니 3초 일산화탄소 역시 뭐? 환원제로 작동이 가능해요. 그걸 반응식으로 써주면 그냥 외워버렸네. 해서 짜잔 이렇게 된다 이란 말이죠. 역시나 이때 온도도요 900도 근처입니다. 용광로 자체가 900도씨에서 구동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얘가 고온 조건에서 일산화탄소가 되보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역시 환원제로 작동을 해서 철을 재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여기에서 그 이제 뭐 좀 카이스트 기출은 또 이걸 또 묻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또 키스. 자, 잊을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일 몰수당 더 많은 철이 재련되는 환원제는 무엇일까요? 환원제를 사용하는데 환원제 역시 뭐 물질이니까 환원제를 사용하는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하는 환원제의 양을 같은 1몰이라고 정했을 때 누가 더 철이 많이 재련되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간단하게 반응식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동일한 철광석에 대해서 동일한 이 철이 재련되어 나올 때 탄소는 2분의 3몰이 필요하고 일산화탄소는 3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많은 그 환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반응식이 훨씬 더 많은 환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동일 몰수당 더 많은 철이 재련되는 환원제는 바로 그냥 콩쿠스일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답하라는 게 그냥 문제 나와요. 알겠죠? 네. 근데 요 질문은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요. 수능 기출에도 저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응식 딱 보고 몰수 같네? 몰수 같네? 근데 여기 2분의 3몰이고 이게 3몰이네? 그럼 이게 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래서 수능 기출에도 얘는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 문제만의 독특함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걸 한 번 더 물어요. 뭘 묻냐면 그럼 이때 반응 속도 측면에서 더 유리한 환원제는 무엇이겠는가? 이거를 또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양쪽으로는 얘보다는 얘를 넣는 게 조금 손해인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양이 보시다시피 이 코쿠스보다 2배가 더 많아야 해당 그 뭐냐면 철이 재련되어 나오니까요. 그런데 비용에는 항상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비용은요 물질에 대한 비용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에 대한 비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 반응하고 이 반응 중에 어디가 조금 더 반응 속도가 빠르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둘 중에 어디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 경우 이쪽이 더 반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느리고요. 자,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일산화탄소가 기체라서 그렇죠.
바로 기체인 일산화탄소는 확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철광석과 접촉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질 양적으로 보면은 일산화탄소를 쓰는 게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응 속도 측면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같이 관여를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자꾸 비용 얘기를 하겠어요? 이 비용 이 얘기를 이유가 있어요. 이 반응 속도가 이 공장에서는 무엇과 직결되는 거겠어요? 효율 뭐 다 좋은 말인데 빡 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가 공장에서는 무엇과 직결되는 걸까요? 매출. 아예 그 매출 이게 그렇죠. 매출보다는 이 반응 속도가 어디에 직접적 영향을 주겠어요? 바로 인건 비용.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응 속도가 빠르면 그 직원을 많이 고용해야 돼요. 조금만 고용해야 돼요. 반응 속도가 빠르면. 반응 속도가 빠르면 사람을 조금만 고용해도 된다고요. 계산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용은 뭐예요? 모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용. 인건비거든요. 재료비 아니에요. 재료비는 끽해봐야 전체 비용의 10% 내외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재료비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재료비는 인건비예요. 예, 대부분의 비용은.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라 할 수 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모든 반응들이 반응 속도가 그래서 느린 반응이 있어요, 빠른 반응이 있어요. 억수로 빠르게 반응 속도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설비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제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을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화원에서는 요것만 주로 묻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반응 속도까지 곁들여서 요거를 지금 동시에 물은 게 현재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3.3 철광석에 포함된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요. 불순물. 여러분 우리 자연계에는 순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에는 단 하나의 순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에 직선이 없는 것처럼. 알겠죠? 자연에 직선이 있어요? 자연의 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뭐 직선 비슷한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막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렇게 예리한 직선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죠. 자연은 항상 곡선이고요. 자연은 항상 혼합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의약품 중에 그래서 이제 의약품 중에 그 동양의학에서 만드는 한약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 그건 무지막지한 혼합물이죠. 자연재료를 그대로 쓰니까. 근데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디신들은 다 순물질이죠. 다 순물질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서양의학에서 만드는 이런 약들은 사실은 매우 비자연적인 거예요. 비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그 서양의학의 이 메디신들은 순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먹었을 때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히 약이 효과가 있겠죠. 있으니까 먹는 거지 뭐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화학 반응성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한 번도, 그러니까 인간은 유전적으로 디자인 되기를 순물질을 먹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순물질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이드 이펙트,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꼭 내가 이거를 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 중에서 순물질이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아주 자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순물질이 있죠. 바로 설탕이에요. 원래 설탕은 자연계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설탕은 자연에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자연에 있는 건, 자연에 달달한 건 있지, 자연에 당은 있지. 하지만 자연의 당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게 뭐냐면은 먹었을 때 단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특히나 그 백설탕 있죠. 그거는 그 당 성분만 100% 정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자연에 그런 게 있니?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의약품이 됐건 설탕이 됐건 그런 걸 막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가 작동해서 아주 이상한 사이드 이펙트, 알 수 없는 사이드 이펙트들이 자꾸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르 샤틀리의 원리 배웠죠? 르 샤틀리의 원리가 뭐예요? 원래 그 반응 자체의 표현상수가 별로 크지 않아도 난데없이 어떤 반응물 하나가 촥 들어와 버리면 그쪽으로 반응이 왁 진행되는 게 그게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죠. 근데 먹었을 때 혼합물을 먹게 되면 혼합물들끼리의 상호작용 때문에 어떤 특정 성분이 갑자기 체내로 왁 쏟아져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질 않아서 우리 몸에서 원치 않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몇 년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스웨덴에 있는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스웨덴 의료보험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어떤 역학조사를 했냐면 각종 영양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명 비교를 했어요. 놀랍게도 그 논문에서는 비타민과 영양제 많이 챙겨 먹는 사람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근데 화학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어요. 화학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고요. 의료보험공단이니까 역학조사만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처방되는 약이 있을 거고요. 의료보험공단이니까 그게 다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처방되는 약과 그냥 그 사람의 수명을 알 수 있잖아요. 국가니까요. 그것만 대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미케니즘 때문에 어떤 미케니즘 때문에 비타민 챙겨 먹고 영양제 챙겨 먹는 사람이 빨리 죽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 딱 보고 머릿속에 딱 떠올린 게 화학 평형 르 샤틀리의 원리. 그러니까 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연구는 후속 연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연구는 누가 연구비를 대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논문은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항상 뭐라고요? 항상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 철강석에 포함된 가장 주요한 불순물이 뭘까요? 가장 주요한 불순물이 뭘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제로 나온 건 아닌데 다른 형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서울대에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바로 SiO2라고 하는 겁니다. SiO2 우리말 번역은 뭐죠?
SiO2가 우리말 번역은 석영이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쿼츠라고 합니다. 이 주요한 불순물인 이 SiO2는 바로 첫 번째 모래와 유리의 주 성분입니다. 여러분 유리 아시죠? 유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리 많이 봐요? 별로 안 봐요? 아, 천지빼까리지 뭐. 그 유리가 주 성분이 바로 SiO2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다 문제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보통 아니 우리가 이제 혹시 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저 백화점에 가면 1층에 이렇게 1층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 아주 비싸진 않은데 그렇게 싸진 않고 이렇게 파란색에 이게 그 크리스탈로 백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표로 그 스와로브스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뭐 조그맣게 막 유리 같은 걸로 인형도 만들어 놓고 뭐 장식품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소재. 그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게 보통의 유리를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의 성분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아주 퓨어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퓨어한 SiO2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의 유리는 이 SiO2에 뭐가 섞여 있냐면 Na, K 요런 식의 또 다른 불순물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의 이제 그 녹는 점은 얘가 한 1750도 정도 되고 얘는 한 600도씨 정도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쪽은 상당히 이제 비싸고 이쪽은 싼 건데,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퀴즈. 집에 있는 크리스탈 소재 제품과 유리 소재 제품을 비파괴 방식으로 구분하시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집에 가면 유리잔 있죠? 유리잔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크리스탈 소재로 되어 있는 잔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유리컵은 유리컵인데 겉이 조금 화려하긴 해. 뭔가 음각 양각으로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크리스탈 잔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엄마가 자주 안 써. 잘 안 쓰고 모셔두는 잔이 있어. 그런 거 보통 집에 있는 집이 있거든. 이게 무슨 예쁜 장에 이게 쓰지 않는 유리컵을 자꾸 모셔만 놓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꺼내서 한번 쓰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야, 그 쓰지 마.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어. 있지? 보통 있지 않나?
그 잔하고 그냥 평소에 막 쓰는 잔. 솔직히 두 개 보면 둘 다 유리거든 그냥. 그럼 이 두 개를 모양이 만약에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보통 크리스탈 잔은 워낙 화려하게 생겼으니까 딱 봐도 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게 만약에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놨다고 치자. 근데 구분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걸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하고 또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오징어 게임 거의 마지막 에피소드 중에 그 튼튼한 유리와 유리다리 건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알아요? 유리다리 건너는 장면 있죠. 그 유리다리 건너는 장면에서 유리기술자가 쿼츠로 그 뭐냐면 튼튼한 유리, 강화 유리라고 하는 거죠. 그 쿼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쿼츠 순수할수록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보통 유리를 구분하는 장면 나오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나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실험할 때 이런 거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걸로는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집에 이제 스펙트럼 장비가 있다는 거죠, 그 말. 집에 이제 뭐냐면 필립스에 이제 전화를 해서 필립스에 저 이번에 집에서 유리컵하고 크리스탈 컵을 샀는데 당시 구분이 안 돼요. 이거 구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스펙트럼 장비를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근데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예 그거 갖다 주세요. 왜 이러자는 얘기인 거죠? 그냥 빛을 산란시키는. 빛을 산란시킨다. 예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굴절률이 다르거든요. 물질의 성분이 다르면 굴절률도 다르니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틀렸다가 아니고 다 되는 방법인데 이거를 딱 보고 느낌이 안 오냐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바로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 불꽃 반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과학을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 소디움 불꽃 반응 시키면 뭐가 나오죠? 노란색 나오고요. 이 포타슘은요? 뭐가 나오? 이게 뭐 보라색인가? 하여튼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알칼리 금속들은 이게 뭐냐면 불꽃 반응 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요. 가스레인지 켜요. 가스레인지 킨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불꽃 반응은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매우 즉각적이에요. 매우 즉각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가스레인지를 딱 켜고요. 뭐 오래 심각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서리 있죠. 컵의 모서리를 가스레인지 불꽃에다가 살짝 대요. 이렇게 축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통 막유리는 그 가스레인지 불꽃에다 살짝 대면 갑자기 빨간불이 확 올라와요. 불꽃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쿼츠는 딱 됐을 때 색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소하고 산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불꽃 반응을 그 온도에서는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 켜놓고 이 크리스탈 재질하고 유리 재질을 불 속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뜨거운 불에다가 계속 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열팽창 때문에 깨질 수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불 켜놓고 거기 모서리에다가 슬쩍 이렇게 대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쿼츠로 돼 있는 애들은 슬쩍 했을 때 그 불의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막유리는 저 알칼리 금속들 때문에 이상한 색깔들이 막 올라와요. 빨갛고 막 보랗고 파랗고 이런 색깔이 올라와. 그럼 이제 얘는 보통 유리고 아닌 애는 비싼 쿼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의 크리스탈이건 유리건 그리고 모래건 주성분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SiO2인데 저 SiO2에 이 로컬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Si 혹은 규소, 석영이라고 아니 뭐냐면 실리콘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몇 쪽 원소예요? 몇 쪽이에요? 몇 쪽 원소예요? 14쪽. 그럼 최애 각전자 몇 개?
4개. 뭐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산소 몇 쪽? 16쪽. 최각진자 몇 개? 6개. 그럼 여기에서 이 실리콘하고 요 산소, 실리콘과 산소가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이 둘 다 무조건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역 구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실리콘하고 산소가 옥텟을 잘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실리콘하고 산소가 어떻게 결합이 돼야 실리콘도 산소도 옥텟을 잘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버르버르버르버 실리콘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한 다음에 여기에 샨쇼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리콘 입장에서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면 돼요? 결합선이 4개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런데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돼요? 2개가 나가야 돼요. 2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 저 산소 주변에 실리콘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 산소에 실리콘이 또 붙어요. 여기에 또 붙어요. 또 붙고요. 어떤 식으로건 또 붙어요. 그리고 이 실리콘 옆에 산소가 또 붙어요. 또 붙어요. 또 붙고 또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주변에는 4개의 산소가, 산소 주변에는 2개의 실리콘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중심으로 이압 이런 식의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겠죠? 사면체가 나타났을 때 혼성오비탈을 뭐라고 해요? 바로 sp3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산소가 저렇게 이제 석영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를 이룰 때는 실리콘을 중심으로 사면체 구조, 그 다음에 실리콘에서는 sp3 혼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잘 봅시다. 이 실리콘 잘 봐요. 입장에서는 산소랑 몇 번 결합해요? 4번 결합하죠. 그런데 한 산소는 2개의 실리콘이랑 결합하죠. 그러면 이 실리콘 입장에 잘 봐. 이 산소는 오직 얘만의 것일까? 아니면 너의 것이기도 할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얘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해주냐면 산소마다 절반을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절반의 산소는 요 실리콘이, 그리고 또 절반의 산소는 요 실리콘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 로컬 구조 속에서 SI와 산소의 존재 비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실리콘 한 개당 산소는 산소인데 절반짜리 산소가 4개가 들러붙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SiO2라고 쓰는 건데 이게 바로 저 쿼츠의 실험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석영을 쓸 때 SiO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마치 실리콘 안에 산소가 2번 붙어 있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실리콘 주변에 산소가 4방향으로 붙어 있는데 양쪽으로는 1대2로 존재하게 되는 거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계기도식이 보랍니다. 오케이, 됐다. 방금 여기 줄게요.
이 얘기 또한 또 이렇게 좋은데 자, 방금 또 여러분이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방금 또 얘기를 이게 방금 누군가가 내가 아까 이게 최외곽전자 4개고 최외곽전자 6개면 옥텟을 만족하려고 할 때 무슨 구조가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가 이중결합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중결합 가능할까요? 이중결합 가능할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결합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중결합을 그 화학 원 과정에서 루이스 구조를 막 그리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이중결합은 아주 귀한 녀석입니다. 뭐한 녀석이다? 아주 귀합니다. 이게 왜 귀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중결합이 언제 가능하냐? 첫 번째, 원자 간 결합 길이가 매우 짧아야 됩니다. 아주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뭐를 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잘 봐요? 어떻게 해볼까? 그렇지. 뭐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루이스 구조를 다 그린 게 아니고 일부만 그려본 거예요. 탄소하고 산소 사이 이중결합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냥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라거나 아니면은 탄소 질소 사이의 이중결합이나 뭐 질소 사이 이중결합이나 혹은 산소 사이 이중결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럼 잘 보면 이 산소 몇 쪽 원소예요? 16쪽 원소고 황 몇 쪽 원소예요? 16쪽이죠. 산소하고 황은 동족이니까요. 그럼 보시다시피 요거 옥텐 만족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거 옥텐 만족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원자 간 결합 길이가 매우 짧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주기 원자 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황하고 황은 각각 몇 주기 원소예요? 황과 황은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그래서 3주기를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중결합이 나타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몇몇 베이결합에서 등등등에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 전형 원소 사이에서는 3주기가 넘어서면 이 뭐냐면 그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속과 리간드 간 배위 결합에서 또 이중결합이 나타나는데, 이 얘기는 너무 이제 전문적인 얘기여서 요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싶은 것 같고요. 보통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이제 줄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의 경우 SiO2가 짜잔 요거로 나타나야 돼. 자, 그럼 잘 보시면은 실리콘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나타나잖아. 이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매우 고온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 3000도씨 이상. 그게 여기에 있는 실리콘하고 산소를 비교했을 때 이 실리콘이 지금 몇 주기 원소라서 3주기 원소라서 뭐를 잘 못한다? 파이 결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이 결합으로 그리면 옥텟은 만족하겠지만 저 파이 결합이 실제로 잘 나타날 수 없으니 파이 결합의 결합력이 약해서 이런 녀석이 나타나기에는 매우 고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내용이 2020년 카이스트 기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그 문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어쨌건 방금 SiO2의 그 이중결합 얘기가 나와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관련된 기출문제 풀면서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SiO2가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는 이중결합 형태의 이렇게 분자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가능은 한데 아주 고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이 이중결합에 적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여하튼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SiO2의 로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SiO2에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이 3 결정 구조. 자, 아까 로컬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실리콘을 중심으로 산소. 실리콘 주변에 산소가 4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동시에 산소 주변에는 실리콘이 2개가 있는 거고요. 알겠죠? 이게 로컬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실리콘 주변엔 4개의 산소가, 산소 주변엔 2개의 실리콘. 그렇다면 얘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어떻게 만들면 제가 규칙적인 구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어제 다이아몬드 구조 그렸죠. 그 다이아몬드 구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왜 다이아몬드 구조를 활용하면 되냐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죠. 실리콘하고 다이아몬드의 관계는? 아니, 실리콘하고 탄소의 관계는? 동족 관계죠. 그럼 실리콘하고 탄소의 성격이 비슷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구조처럼 실리콘의 구조도 그런 비슷한 결정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산소를 샥샥 끼워 넣게 만들면 이런 식의 결정 구조를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게 지금 내가 격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다 문제로 나왔었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으면 이게 챕터별로 이렇게 내가 설명하면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막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한꺼번에 여러 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가야겠죠? 다 적어가야 되게 조금 다 적어야 돼, 알겠죠?
좋아.